네, 2044년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올해 78살이니까 2044년이 되면 지금부터 20년 뒤 그러면 98살이 되시는데 그때 또 나온다고? 라는 생각. 그게 아니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번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더 이상은 못하죠. 자, 2044년 그때 나올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 아들 올해 18살의 배런 트럼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2044년 이 배런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는 벌써부터 이제 2044년 대통령 출마 가능성을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 중에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솔솔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찬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스카이 뉴스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가문을 이어갈 인물로 올해 18살인 배런 트럼프를 주목을 하면서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요. 배런 트럼프 대통령 2044년 배런 트럼프 대통령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을 정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벌써부터 트럼프 지지자들인 이 마가 팔로워들은 부친과 외모가 아주 많이 닮은 그 배런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런은 키가 엄청나게 크죠. 아버지보다도 훨씬 큽니다. 18살인데 키가 무려 이제 그 센티미터로 한다면 2m 1cm, 201cm죠. 그러니까 2m 1cm로 뭐 웬만한 농구 선수 못지않은 엄청나게 큰 키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많이 끌어모으는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바로 그 배런 트럼프 막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뉴욕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그런 배런 트럼프가 올해 처음으로 또 투표도 했습니다. 18살 넘었으니까 투표했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이복 형들하고 같이 그 가상화폐 회사도 론칭하는데 같이 참가하기도 했고요. 또 이 마가 지지자들과는 달리죠. 마가 지지자들은 대부분 좀 굉장히 격렬하고 소리도 지르고 조금 과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특성과는 달리 배런 트럼프는 상당히 좀 조용하고 얌전하고 때로는 좀 사려 깊어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의 마가 지지자들과는 좀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마가 지지자들 중에서도 지금의 트럼프 당선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또 그의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그렇게 좀 사려 깊은 또 조용한 성격인 것을 또 놓고 또 더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배런은 어머니의 나라인 슬로베니아, 이 멜라니아 여사가 슬로베니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인 슬로베니아 그 랭귀지에도 유창하고 또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렸을 때 이 멜라니아 여사가 중국말을 또 많이 가르쳤대요. 또 그리고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또 이 어렸을 때 태권도 도장도 다녔어요. 그래서 배런 트럼프를 가리킨 그 버지니아 쪽의 그 태권도 사범님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일단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기만 했지 계속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다가 오면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고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그런데 배런 트럼프는 이 중에 앞에 두 개는 다 해당이 되고 이제 나이 35세 이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거 하나만 지금 이제 18살이니까 안 되죠. 지금 2006년생입니다, 배런이. 그래서 현재 그 나머지 자격 요건은 다 갖췄지만 나이만 35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35세가 넘는 2044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18살이니까 지금부터 20년 뒤면은 38살이 되겠죠. 그러면 35세가 넘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35세가 넘는 2044년에 대통령 자리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또 현재 그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원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44년 배런 트럼프라고 쓰여져 있는 뭐 커피 머그라든지 그런 굿즈 관련 상품들이 벌써부터 제작이 되고 또 팔려나갈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하튼 2044년에 배런 트럼프가 실제로 대권 도전을 할지, 뭐 평양 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만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때 대권 도전을 할지, 또 한 가지, 그때도 또 여전히 유권자들이 여전히 트럼프 가문에 관심이 계속 지금처럼 있을지, 뭐 여러 가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20년이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께 좀 흥미삼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2044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하긴 합니다. 자, 현재 법무부와 FBI 다 현재의 당국자들이 내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수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당선인, 그는 줄곧 보복을 공언해 왔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셀프 사면을 하겠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정치적인 이런 수사로 얽힌 이 사람들을 다 기소해버리겠다. 뭐 이런 말을 공언을 했죠.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 아주 최측근 충성파죠.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강성 충성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는 데에서 지금 현재의 법무부 직원들과 고위직, 그리고 FBI 고위직들이 지금 떨고 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NBC 방송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성 형사 기소가 곧 닥칠 것이다. 임박했다. 그러면 따라서 이 법무부 및 그 FBI의 현직 또는 전직 고위 관리들이 이미 자신들의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또는 변호사에게 막 연락하기 시작하면서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와 접촉하기 시작한 한 전직 FBI 고위 관계자는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 오랫동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법적 분쟁, 그리고 의회 조사 이런 것이 계속 있을 것을 나는 알고 이미 나는 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은 올해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를 향한 모든 범죄 수사가 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 이에 관련돼 있는 법무부 고위관리, FBI 고위 당국자들 모두 내가 취임하면 다 기소해버리겠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열심히 연락해서 지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맷 게이츠를 택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선택과 관련해서 맷 게이츠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즉흥적인 인선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맷 게이츠의 그 법무부 장관 지명은 비행기 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들하고 단 2시간 논의한 뒤에 곧바로 발표됐다. 라는 후문입니다. 실제로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나서 정권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그런 회동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관례죠.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후에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플로리다주 마르로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오르기 전만 해도 또 오를 때만 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미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타서 2시간의 비행 후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비행기에 내릴 때 그런데 갑자기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지명 소식이 발표된 것입니다. 낙점을 발표한 겁니다. 자, 그리고 법무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그 역시 플로리다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한 참모진이 브리핑을 쫙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막 했었는데 그 브리핑을 듣던 도중 트럼프 당선인은 됐어. enough. 그 정도면 됐어. 결정해.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도 브리핑하는 도중에 급작스럽게 그냥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는 그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백악관 비서실장에 수지 와일스를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요직을 맡을 인물들을 계속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초스피드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1기 때 했던 것보다는 보면 한 달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통령 당선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려도 없이 진정한 충성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2시간 만에 지명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48시간 동안에 무려 4명의 인물을 지명하면서 정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그 맷 게이츠 마찬가지고요. 또 국가정보국 국장에 지명된 털시 게버드 전 하원의원, 또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팍스뉴스 앵커하던 피트 헤그세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케네디 가문의 후손이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4명을 불과 48시간 만에 줄줄이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는 지난 2017년 10월에 아주 안 좋은 추문이 있죠.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그를 둘러싼 그 자질 논란이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캠프 측에서도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발탁한 이후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됐어. 나 또 그거 조사받고 난 다음에 유죄로 된 것도 아니잖아. 조사받고 끝났지. 강행해. 이런 거죠. 빨리 가! 이런 거죠. 트럼프 캠프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검증을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충성파로 채우고 있는 거죠. 충성파 측근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또 앉히겠다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계획에 그런데 한 가지 그 장애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요. 맷 게이츠. 자, 여당이죠. 연방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이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 인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금 확산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헌법상 장관 등 그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는 임명이 되려면 상원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를 거쳐야만 합니다. 내년 1월 3일 개원하는 연방 상원은 그런데 52대 48로 공화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52대 48이니까 3표 이상의 반란표만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구성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이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찬성표 던질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란표 3표가 아니라 그 이상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NBC TV 방송 보도를 보면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2명 가운데 약 30여 명의 의원들이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법무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란표가 3표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3명이 아니라 한 30여 명 정도가 맷 게이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투표할 때 의구심이 있다고 바로 반란표를 던지지는 않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3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또한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그 변호사 경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법조계에서는 그의 변호사 경력을 사실상 일천한 변호사 경력으로 치부할 정도로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경험, 법적인 면에서의 경험이 일천하다 그런 것은 차치하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그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어떤 혐의입니다. 맷 게이츠는 지난 2020년 미성년자와의 그 부적절한 매매 혐의로 FBI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그의 같은 지역구에 있는 한 측근은요, 조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1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투옥돼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맷 게이츠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 법적인 조치와는 또 별개로 하원의 윤리위원회는 맷 게이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적인 것과 별개로 하원 윤리위원회는 맷 게이츠와 그 성매매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그 여성의 증언도 직접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부르고 보니까 그 여성은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17살의 여고생, 그 부적절한 얘기가 나올 그 당시에는 17살의 여고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 증언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맷 게이츠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에 하원 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원의 윤리위원회 조사도 자동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그 증언 같은 거 다 청취한 자료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덮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의원이 아니니까. 이제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버렸으니까. 의원은 사퇴했으니까 하원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의원이 아닌 사람을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조사한 게 그냥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내에서는요, 그 조사한 걸 좀 보고 싶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같은 당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같은 당 내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추문 의혹이 있는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그 상원 인준에서 공화당 내 반란표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이게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생각도 있어요. 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생각이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 상원이 휴회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상원이 휴회할 때 그때 그냥 확 강행해서 임명해서 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에 그런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원이 휴회할 때는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 없이 강요를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 트럼프 당선인은 마음대로 떠들어. 반란표? 나 신경 안 써.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상원이 휴회할 때 땅땅땅 장관으로 그냥 임명해버리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죠. 돈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보다도 훨씬 더 유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패배했죠. 그렇게 10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지만 선거를 패배했고, 선거 패배 이후에는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지 선거가 패배한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지지자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는 그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후원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번 선거에는 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부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당장 뭘 또 무슨 뭐 재선거가 있는, 당장 다음 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소액 기부자들에게는 이메일을 보내고 고액 기부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려서 추가적인 후원을 요청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부금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대선이 끝났는데도 후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각종 이벤트와 각종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결제 청구서가 여전히 계속 밀려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형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불러왔잖아요. 그 연예인들한테 와서 연설해줬다고 바로 돈 줄 수는 없지만 그 연예인들을 불러오면서 거기에 걸맞게 엄청나게 그 무대 장치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치러야 할 대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 청구서는 계속 날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모자라서 여전히 선거가 끝난 후에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이거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그 해리스 캠프의 그 직원들의 공급도, 급여도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선거도 패하고 재정도 파탄난 민주당의 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한, 그러니까 무기를 보내주긴 하지만 제한하죠. 그리고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건 안 보내주죠. 또는 이제 보낸다 하더라도 이 미사일은 러시아 본토로 때리는 데 사용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뭐 제한을 두면서 무기를 공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어떤 무기 제한에 대한 일정 부분을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그 지대지 미사일,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본토 쪽으로도 공격하는 것을 일정 부분 허가해 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서 우크라이나의 그
그 거리가 약 한 300km인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즉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한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취재한 미국의 그 고위 군사 당국자들의 내용을 취합해보면 그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군과 그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이렇게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 본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일정 부분 제한을 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사일은 그래서 결국은 북한군을 향해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그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미사일이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 어떤 정책 전환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북한 당국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장거리 미사일의 그 사용 제한을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것이 또 하나의 전선을 확대하거나 전쟁을 더 악화시키거나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을 풀어줬다고 하지만, 또 북한은 또 그걸 빌미로 추가적인 병력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더욱이 걱정됩니다. 북한이 솔직히 좀 바라고 있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추가적인 병력을 보내려고 그래도 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이 무기 제한을 막 풀어주기 시작했어. 됐다. 딱 잡았어. 이걸 명분으로 더 보내. 12,000명, 2만 명 더 보내. 이럴 수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한 10만 명까지는 보낼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악화되지는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마이크 타이슨 기억하시죠? 권투 선수. 한 30년 전쯤 되나요? 네, 그때쯤 그 핵주먹으로 유명했던 그야말로 이 전무후무한 권투 선수. 올해 58살인데요.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 어제 그 넷플릭스의 생중계로, 어젠가요? 지난 토요일, 넷플릭스의 생중계로 젊은 거구의 복서와 세기의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핵주먹은 무슨 핵주먹? 핵주먹은커녕 버퍼링만 봤다 였습니다. 버퍼링. 인터넷 할 때문에 막 프리즈 막 되고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런 거, 버퍼링. 사실 이 경기는 넷플릭스가 몇 달 전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기존 회원에게는 대형 이벤트를 제공해주고, 또 이를 통해서 새로운 회원을 대거 끌어들이겠다라고 작정하고 벌인 세기의 대결 생중계였는데요. 완전 실패작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2005년을 끝으로 링을 떠난 뒤에 19년 만에 프로 복싱 무대에 복귀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그보다 31살이 어린 유튜버 출신 프로복서의 대결. 이 프로복서인데 이제 유튜브를 해요. 그러면서 유튜브 할 때마다 이제 복싱에 관련된 걸 하죠. 그러면서 툭 하면 마이크 타이슨, 지금 나이도 많고 핵주먹은 무슨 핵주먹. 하면 내가 당장 한 방에 때려 눕힐 수 있어. 막 이렇게 떠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세기의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생중계한 그 마이크 타이슨과 이 젊은 27살의 제이크 폴이라는 선수의 그 복싱 경기에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겁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6천만 가구가 폴 대 타이슨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라면서 이 복싱 메가 이벤트는 SNS를 장악하고 기록을 깼으며 우리의 버퍼링 시스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버퍼링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넷플릭스의 이런 시청률 자랑에 시청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해당 게시물에는요, 엄청나게 악플, 비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 8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다합니다. 화면에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경기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마이크 타이슨이 돌아서서 엉덩이만 보이는 상태에서 화면이 멈춰버려서 1분 동안 나는 마이크 타이슨 엉덩이밖에 못 봤다. 이런 얘기. 한 시청자는 6천만 가구가 복싱보다는 버퍼링 되어 있는, 프리즈 되어 있는 화면을 더 많이 봤다.
넷플릭스는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댓글 등등. 또 어떤 사람은 6천만 가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퍼링 문제로 채널을 껐는지, 채널을 화를 내면서 꺼버렸는지 그걸 넷플릭스는 알아야 한다라면서 한 가지 증명된 게 있다면 넷플릭스가 현재의 플랫폼 용량으로 이런 대형 스폰서 이벤트를 두 번 다시는 중계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본 것은 버퍼링과 마이크 타이슨의 엉덩이뿐이다 라고 비판한 댓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많은 시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실제로 넷플릭스의 그 스트리밍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기가 열린 지난 토요일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였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무려 한 10만여 건의 접속 불량 신고가 계속 일제히 접수가 됐습니다. 접속 불량이라는 신고가 한 10만 건 올라온 거예요. 그만큼 버퍼링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경기장인 그 텍사스 엘링턴의 AT&T 스테디움은 거기는 아주 열기 뜨거웠어요. 한 7만 명 정도가 직접 와서 관전을 했고요. 입장권 수익도 한 1,800만 달러 그렇게 넘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만은 이 넷플릭스 스트리밍 생중계는 정말 순간적인 접속자의 급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계 자체는 실패했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넷플릭스 가입해서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넷플릭스에서 이런 식으로 생중계도 때로는 이제 할 수 있구나. 그런 정도 좀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동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밤 11시, 중부 시간으로는 밤 10시인가요? 그리고 이제 서부 시간으로는 8시겠죠. 저녁 8시겠죠. 토요일 밤. 그때 혹시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실제로 뭐 버퍼링이 있었는지 저는 못 봤거든요. 여기서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그 내용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막 버퍼링이 심했는지 그리고 심하면 얼마나 심했는지 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자,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활동적인 사람도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만 생활을 하면 심부전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팀은 심장학회 저널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인 9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과 심혈관 질환 간의 관계를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을 하면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전까지는 그래도 심부전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증가가 미미했지만 이게 10시간이 넘어가면 위험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10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웬만하면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7, 8시간 앉아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출퇴근길 또 1시간 앉아있고 퇴근에 또 1시간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10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은퇴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뭐 책을 보던 무슨 다른 일을 하던 또는 뭐 TV를 보던 뭐 유튜브를 보던 이제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따지다 보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심근경색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좀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그러나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10시간 이상 매일 앉아있으면 여전히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 하루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나머지 시간을 너무 많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 두 가지와 관련돼서는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면 400만 원을 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한 대기업에서 처음 시행한 그런 제도인데요. 비혼 선언 축하금입니다. 축하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뭐 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줍니다.
액수는 400만 원.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직원들에게, 결혼한 직원들에게 어떤 주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결혼하면은 왜 축의금도 주고, 아이 낳으면 뭐 모두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축하 지원금을 결혼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돈을 회사에서 따져보니까 한 400만 원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그냥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기혼자에 비해서 미혼자가 받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비롯한 각종 축의금 및 자녀 학자금 등등등 이 기혼자에게만 쏠려있는 대기업들의 그 혜택에 미혼자들이 그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불만을 좀 해소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결혼만큼이라도 이 미혼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혜택도 못 받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결혼하는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평균 따지니까 400만 원이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할 거야? 그럼 400만 원 줄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400만 원 받고 나중에 회사 퇴사한 뒤에 결혼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다시 토해내야 되나요? 네,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금액으로는 이제 400만 원 수준인데 이 직원들의 관심도 뜨겁다고 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생각이 가뜩이나 없었는데 비혼 선언을 하면 400만 원을 주니까 그 400만 원 받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20대 청년 5명 가운데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결혼은 의무다라는 인식이 줄어든 반면에 비혼 출산, 즉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비혼 출생아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그런 아이 출생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년 전이 지난 2014년에는요 30%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40%가 넘었습니다. 자, 청년 측에서 결혼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옅어졌지만 비혼 출산에는 더 개방적이 된 것입니다. 결혼에는 조금 더 부정적, 그러나 결혼 안 해도 난 아이 낳는 것에는 찬성, 이거는 조금 더 개방적. 이렇게 됐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그 인식 변화는 실제 출산율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니까 혼인 외의 출생아로 기록된 게 1,900명이었습니다. 그거는 1년 전에 비해서 1,10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앞으로 한국에서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세태의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더 걱정이었는데 어찌 보면 뭐 비혼 출생 자체를 축하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뭐 그렇게라도 아이를 낳으면 인구 절벽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또 좀 웃픈 그런 현실, 웃을 수도 없는 좀 슬픈 그런 현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한국의 요즘 젊은 세대가 이런저런 참 고민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연구 통계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젊은 청년들, 이건 미국의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고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뭐 일하고 집 사고 자동차 장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실 뭐 남들 다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의 책임인데 앞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젊은이들이 조금 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뭐 목표를 채우는 데 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좀 사회적인 시스템에 좀 더 많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맨날 싸우지만 말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건 미국 그리고 멀리 한국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찌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